행복의 공식 슈테판 클라인 지음. 일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1장 행복을 감지하다. 1967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젊은이는 원시 종족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원시 종족이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번도 외부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않은, 문자도 알지 못하고 TV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상에 남아있을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폴 에크먼이 알고 있던 것은 그게 다였다. 어쩌면 한두 해 정도? 그 이후에는 방송 전파와 포장된 도로, 그리고 비행기의 원시림에 남은 마지막 마을들에 도달할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파푸아 뉴기니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다. 그곳은 인간 사냥꾼과 식인종의 나라로 알려진 섬이었다. 그렇지만 33살의 이 젊은이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석기시대를 향해 홀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은 이국적인 풍습이 아니었다. 인류학 연구에 또 다른 이색적인 발견을 보태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에크먼이 탐색하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바로 웃음의 비밀이었다. 그의 이런 시도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별 소득이 없을 거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 아기는 어머니를 따라 미소를 짓게 된다. 이렇듯 간단하게 감정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30여 년 전, 그러니까 에크먼이 길을 떠날 때만 해도 인간은 아무것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아 지식과 관계의 방식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텅 빈 그릇 상태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 얼굴 표정도 유년기에 습득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에크먼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주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쩌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완성된 회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표정을 지어야만 할 것이다. 찰스 다윈이 이미 이와 비슷한 것을 추측하지 않았던가. 석기시대의 표정. 젊은 학자는 뉴기니의 고원지대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배낭에는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한 원주민이 그를 안내했다. 2주일간의 행군이 끝났을 즈음 그는 아직 한 번도 백인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땅에 이르렀다. 그것은 스스로를 포레라고 부르는 부족의 영토였다. 가족이 죽은 다음 그들을 꺼내 먹지 말라는 금기가 내려진 것은 1959년의 일이었다. 여자들은 풀로 만든 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자들은 나무 껍질로 만든 탕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풀과 나뭇잎으로 엮은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돌을 깎아 만든 연장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문한 학자와 그의 안내인을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에크만은 마을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그처럼 반짝이는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상자 위에서는 두 개의 원이 저절로 돌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입이 벌어지고 광대뼈가 위로 올라갔다. 포레족의 눈들이 빛을 내뿜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가 보여주는 놀라움에 매혹당한 것이 분명했다. 안내인이 이 장면을 사진 찍었다. 이로써 세상의 저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미소 짓는다는 것에 대한 첫 증거물이 탄생했다. 이제 포레족은 에크먼의 주위를 단 한순간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에크먼을 둘러싸고 오늘은 또 무엇으로 자신들을 즐겁게 해줄지 잔뜩 기대한 채 기다렸다. 에크먼이 곰으로 만든 칼을 들고 아이들에게 달려든 날도 있었다. 그러면 에크먼의 안내인은 아이들의 놀란 표정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또 어떤 날은 포레족에게 즐거운 표정과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안내인을 시켜 어떤 사진이 자기 아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냐고 묻게 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슬픈 표정의 얼굴을 가리켰다. 저 낯선 나라에서 온 표정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분명했다. 2주일이 지난 후 에커먼은 안내인에게 예기치 않은 방문을 연출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우연히 친구를 방문하는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반갑게 친구를 맞이하는 사람의 미소를 담았다. 포레족과, 포레족과 함께 넉 달을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에크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즉, 포레족의 표정은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언어는 민족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뉴기니의 고원지대에 사는 포레족의 얼굴에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도시민의 얼굴에나 동일한 방식으로 새겨졌던 것이다. 당신의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에크먼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학자들도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보르네오의 원시림으로, 이란에 있는 유목민들에게로, 그리고 러시아의 한 가장 외진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문화가 인간 감정의 다양한 형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디서건 확인되었다. 빈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쁨과 슬픔, 공포와 분노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느낌이었다. 에크만은 자신의 발견으로 두 개의 오류를 동시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 첫째,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 감정을 배운다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졌다. 만일 아이들이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감정을 배운다면 상이한 형태의 미소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기쁨을 나타내는 독일어가 미국인에게는 조이이고 중국인에게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얼굴 표정이 어디서나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우리는 기본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선천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따라서 그 누구의 얼굴 표정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기쁨이 습득됐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다윈도 인간의 제스처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맹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안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위대한 진화 생물학자의 이 책은 거의 잊혀진 것이나 다름없었고 습득된 감정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연구자도 다윈의 제안에 따라 실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에크만은 남쪽 바다까지 긴 여행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다. 학문 또한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크만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에크만은 포레족의 표정을 담은 필름들로 감정 역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인식이 아니었다. 1960년대 말에 감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절한 심리학으로 간주되었다. 감각적 인지, 사유, 그리고 행동이야말로 진지한 연구에 합당한 주제였다. 반면에 감정에 대한 탐색은 철학자나 시인에게 맡겨야 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에크먼은 사적인 경험도 전적으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짜 미소와 유용한 미소. 자신의 연구 결과에 용기를 얻은 젊은 학자는 감정 표현을 숫자와 도표로 표시하는 체계를 발명했다. 에크먼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에 있는 42개의 근육이 표정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 근육들의 움직임에 번호를 매겼다. 예를 들어 9는 코를 찡그리는 것을, 15는 양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연구자들은 가장 거칠게 찡그러진 얼굴까지도 컴퓨터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에크만은 모두 19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의 미소를 발견했다. 그중 18가지는 진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일종의 가면으로 사용된다. 난감한 유머를 듣고 난 후 아주 난처해진 상태에서 예의상 짓게 되는 미소가 있는가 하면 공포를 감추기 위해 짓는 미소도 있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진심을 숨기기 위해 짓는 선한 미소도 있다. 그 모든 경우에 광대뼈의 큰 근육이 움직인다. 이 근육은 광대뼈에서 윗입술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으며 입술 끝을 위로 끌어당긴다. 그러나 매번 얼굴에 있는 각각의 근육이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 상이한 유형들의 가짜 미소를 만들어낸다. 이 신호들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쁨과 거의 상관없는 것들이다. 단 한 가지, 미소만이 진짜다. 입술 끝이 위로 당겨질 뿐 아니라 두 눈이 약간 모아질 때, 그리하여 눈가에 주름이 나타나고 두 뺨의 상반부가 들려질 때 얼굴은 행복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눈가의 관략근이라 불리는
안윤근이 수축된다. 에크만은 이것을 프랑스의 심리학자 기욤 뒤셴을 기리기 위해 뒤셴 미소라고 불렀다. 뒤셴은 1862년 처음으로 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을 연구한 학자였다. 당시 이 근육은 무스쿨루스 오르비콜라리스 오클리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에크만은 자신의 숫자 체계를 바탕으로 뒤셴 미소만이 유일하게 참된 행복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 종종 이 미소가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미소는 거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 영화가 상영될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자주 나타날수록 그들은 나중에 그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였다. 공포를 자아내는 장면을 나타낼 때면 뒤신 미소는 사라졌다. 이렇듯 눈가의 움직임은 기쁨을 표현하는 명백한 신호이다. 뒤셴은 눈가의 근육 수축을 영혼의 달콤한 흥분이라고 불렀다. 의지만으로는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 친근하게 카메라를 응시해야 할 때 사람들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도 이처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셴은 실험을 할 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의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즉, 그는 가느다란 선을 통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뺨 위로 전기가 흐르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눈가의 근육을 힘차게 자극해 사람들이 과도할 정도의 기쁜 미소를 보일 수 있게 했다. 그러한 시도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다.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얼굴 근육을 자유자재로 조절해 특별한 훈련 없이도 원할 때마다 뒤신 미소를 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은 타고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만 진짜 미소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완벽한 위트라든가 특별히 행복했던 상황을 떠올리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정치가는 말할 나이도 없고 배우들조차도 이 문제와 투쟁을 벌인다. 얼굴의 움직임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값싸게 제작된 모든 멜로드라마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항상 당신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가? 또는 꽃을 선물 받았는가? 아니면 굉장히 맛난 음식을 즐기는 중인가? 좋은 느낌들은 얼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기쁘게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의 육체에서는 활성화된 어떤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변화들 중 상당 부분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맥박은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뛸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복의 상태로 육체가 옮겨갔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혈액순환이 나아졌기 때문에 체온 또한 약간 올라갈 것이다. 흥분 때문에 당신의 피부는 약간 촉촉해질 것이며 전류에 대한 피부의 저항은 약간 내려갈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손가락조차 평소보다 약간 더 부드럽게 떨린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를 바늘귀에 실을 끼우려고 하는 경우에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이 움직임은 기껏해야 10분의 1mm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이 떨림이 어디에서 오는지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정확하게 측정한 손가락들의 이 미세한 움직임은 어깨와 팔 그리고 손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분 좋게 느낄 때 몸의 근육은 이완되고 부드러워진다. 거기에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뒤따른다. 즉, 기쁨은 호르몬의 평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미소의 기미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얼굴에는 이미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 입술 끝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광대뼈 근육이 약간 수축될 것이다. 눈 주위에 주름을 만드는 눈가 근육도 살짝 수축되었다. 그 대신 눈썹 근육은 이완되었다. 슬픔이나 공포를 느낄 때 눈썹을 위로 들어올려 놀라움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그 근육은 이제 직무에서 해방되었다. 행복의 모습은 이렇다.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행복은 뇌에서만 마찬가지로 육체에서 출발한다. 좋은 느낌은 뇌가 심장과 피부 그리고 근육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여 해석할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 없이는 그 어떤 행복의 상태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사랑을 나눌 때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은 많은 경우 순전히 육체적인 쾌락에 빚지고 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저녁을 회상하거나 다가올 휴가 여행에 설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일까?
그러한 행복의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생각, 기억, 그리고 희망만으로는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그것들이 올바른 육체의 신호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내가 육체적인 행복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긴장된 근육과 두려움 때문에 이마에 맺히는 식은땀,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행복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만큼 적어도 우리의 육체에서, 다시 말해서 팔과 다리, 심장과 피부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마음 먹는다고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이유. 좋은 감정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원하는 대로 행복을 느끼거나 나타내기가 어려운 건 그 때문이다.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 사실은 뇌의 건축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몸을 조정하고 그로써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은 신경식들이다. 의식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체 기관들의 자료 처리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해부학 교재들은 인간의 몸의 신경 조직을 대부분 머리 위에 서 있는, 말하자면 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로 묘사한다. 거기에서 척수의 근간이 생겨나고 다시금 그 척수에서 신호를 보내는 길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기관과 사지들로 가지를 쳐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길이 하나의 통일된 구조물로 엮어진 것과 같은 이미지가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인간의 신경 조직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는 이것을 자율신경과 비자율신경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뼈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대부분을 조정한다. 만일 내가 이 글을 계속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 손가락을 수직으로 꺾는다면 그러한 명령은 바로 이 자율신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은 두 개의 강 바로 밑에 있는 주름 잡힌 회색의 방구인 대뇌 피질에서 온다. 이곳은 소망이나 마음 그리고 생각이 생겨나는 장소이다. 자율신경은 뇌의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에 반해 비자율신경은 목 윗부분에 회백질이나 백질이 뒤섞인 뇌간에서 생겨난다. 유기체의 근본적인 기능을 조종하는 회로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회로들은 깨어나는 것과 잠자는 것,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성기관들을 자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율신경은 골격 근육으로 연결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신체 내부 기관들과 혈관에 연결된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의 몸에서 자라나는 털들을 일으켜 세우는 미세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된다. 부끄러울 때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공포를 느낄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은 다 이 비자율 신경 때문이다. 이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는 이 비자율 신경에 대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자라고 간단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진짜 미소를 띠기 위해 필연적인 눈과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의 맥박이나 혈액순환 그리고 땀샘의 활동도 이 비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뇌가 좋은 느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 감지해야 되는 모든 무의식적 신체적 움직임을 조정한다. 우리는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감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을 고안해내야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자율신경을 조정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비자율신경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과정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비자율신경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숨을 멈춘다든지 심장이 뛰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릴 수 없도록 뇌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비자율신경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화학물질인 호르몬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써 뇌는 유기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두 개의 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즉, 신경조직을 통해서는 전기신호가 전달되고 호르몬을 통해서는 화학신호가 전달된다. 뇌는 뇌하수체에서 직접 호르몬을 생산해 혈관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뇌의 회로들은 신경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신체 기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신체 기관들, 예컨대 성기관이나 신장은 이러한 화학적 방식을 통해 뇌와 소통한다. 호르몬들, 즉
특정한 신호를 전달하는 이 심부름꾼들 덕분에 뇌는 생명에 중요한 물질들의 함유율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도 있다. 비자율신경 체계의 호르몬은 이렇듯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 육체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머리를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신체 기능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간이 어젯밤 마신 술을 해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효소를 지니고 있는지 골똘히 살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자동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경우 몸의 반응 체계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혈당률이 떨어지면 배고픔을 느끼고 회식 때 마신 알코올이 제때 혈액에 사라지지 않을 때에는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프다. 이것은 다른번에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이런 이유로 몸의 조정 과정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 느낌 자체도 의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차단되어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함으로써, 즉 우리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또는 아름다운 상황을 떠올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육체적 느낌에 개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숲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곰이 나타나 덮치려고 할 때 공포를 느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공포에 휩싸인다.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하고 숨은 죽이게 된다. 그리고 몸은 내달릴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몇 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맹수는 이미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공포감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이미 위협에 반응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뭔가 도움이 될 법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흥겨움을 느낀다. 그것은 행복을 느끼는 짧은 순간이다. 배가 고플 때 빵집에서 스며들어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입안에는 저절로 침이 고인다. 멀리서 다가오는 친구를 보게 되면 얼굴에는 환영의 미소가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이렇듯 우리는 몸의 비자율적인 반응들을 감각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직관의 비밀.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가 배에 앞서듯이 몸의 반응은 그렇게 감정을 앞선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단히 인상적인 실험 중 하나를 우리는 안토니오 디 다마시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있는 그의 실험실은 육체적 느낌을 연구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다마시오와 그의 부인 한나는 손상된 뇌의 사진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집한 학자들이다. 다마시오 부부는 지금까지 2,500개가 넘는 머리들을 탐색했다. 컴퓨터를 사용한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살아있는 뇌의 내부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학자 부부는 병든 뇌의 내부들을 탐색하면서 환자들이 들려주는 자전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모두 사고나 느낌 또는 행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마시오 부부는 인간의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통찰할 수 있었다. 아이오와 대학의 이 두 학자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해 기쁨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나 분노가 실제로 머릿속에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마시오 부부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주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가 연결되었다. 아이오와 카드 테스트라고 알려진 이 게임의 규칙은 반복해서 두 개의 가려진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는 것이다. 적절히 잘 뽑으면 적당한 플러스 점수와 비교적 소소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잘못 뽑을 경우에는 꽤 큰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종종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 대략 10번쯤 게임이 진행되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위험한 경우를 피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이 위험한 카드에 다가갈 경우 거짓말 탐지기에 약간의 두려움과 심장 박동을 알린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의 몸이 보내는 반응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50번쯤 게임이 진행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느낌상 위험한 카드를 뽑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태가 분명해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경우 대략 80번 중 게임이 진행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느낌에 근거를 대고 게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다. 이 기이한 느낌. 이컨대 나중에 우리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 말이다. 그러한 예감은 무의식적인 육체적 느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근거를 댈 수가 없다. 나중에 적으로 밝혀지는 사람과의 첫 대면에는 종종 어떤 공포의 순간들이 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 느낌은 잠깐 상대방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위협적인 표정에서 촉발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직관은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한다.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실험 참가자들은 카드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맞는 선택을 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간 신앙이 과학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은 수백 년 동안 이성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인식을 거부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재능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직관은 우리의 머릿속에 튼튼하게 닻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직관을 얻는다. 카드게임의 초반부의 실험 대상자들은 어떤 카드 더미가 더 나은 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뇌는 우선 결과를 예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카드들이 담겨있는 통 하나는 좋은 것이고 또 다른 통 하나는 나쁜 것이라는 계산이 아직 의식에 도달하기 전 몸에 전달될 때 예감은 떠오른다. 앞에서 말한 저 공격적인 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미 직관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사고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보았다. 그로써 인간의 삶은 가벼워지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몸은 오성, 일반적으로 감성이나 직관적인 인식 능력과 대립되는 의미적 사고 능력을 뜻하며 좀 더 고차원적인 인식 능력인 이성 정신과도 구별된다. 오성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또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표현했듯이 심장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카드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쁜 카드 더미 앞에서 느끼는 공포를 의식하지 못했듯이 우리 또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느낌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굴이 빨개졌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탄에 빠져 두 눈을 빛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육체적 느낌과 감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그런 순간 분명해진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이 두 개념을 대체로 구분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육체적 느낌은 흥에 겨워 빛나는 눈 또는 변명이 탄로 났을 때 붉어지는 얼굴처럼 특정한 상황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육체의 반응이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느낌을 의식적으로, 즉 기쁨이나 부끄러움으로 감지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은 무의식적인 것이고 감정은 의식적인 것이다. 육체적 느낌은 어떻게 감정이 되는가? 안토니오 다마시오와 함께 작업한 학자들은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여 결정적인 순간의 뇌를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학자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연인과의 재회나 부모님의 죽음과 같이 살면서 맛본 행복한 순간과 슬픈 순간에 잠겨보라고 부탁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거짓말 참지기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강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 또한 가려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장시간에 눕게 했다. 공간을 꽉 채우는 촬영 장치 안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촬영되는 이미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몸이 묶인 채 철로 만든 비좁은 관 안에 가까스로 누워 있게 된다. 환상 여행을 떠나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약한 방사성 성분을 지닌 포도당이 혈관으로 주입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 자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계 장치는 다 잊어버린 채 심지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다마시오와 그의 동료들은 격한 감정이 발생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화면에서 추적할 수 있었다. 2000년의 화면에 포착된 뇌의 이 모습들이 발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이 사진들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또는 화합, 분노를 느낄 때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그토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단층 촬영 사진들은 지금 막 어떤 감정이 실험 참가자의 내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외부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둘째, 감정이 실제로 몸의 반응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증명해 주었다. 화면에서는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몸을 모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뇌의 바로 그 부분이 반짝거렸던 것이다. 즉, 아래쪽에는 유기체 전체를 관리하는 뇌관이, 중간에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소뇌와 중뇌의 일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엮어내 의식적인 감각과 생각 및 환상과 연결시키는 대뇌의 영역들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처럼 육체적 느낌은 대뇌가 그것을 가공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의식된다. 따라서 행복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뇌가 몸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이것을 가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도취감은 우리 자신의 몸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이처럼 다마시오는 우리의 정신이 단순히 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육체가 없는 존재는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다마시오에 따르면 육체적 느낌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의 경우 그의 뇌는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환상의 이미지가 내면의 눈앞에 펼쳐지듯이 뇌가는 실제로 전혀 접수하지 않은 육체적 느낌을 가장할 수 있다. 다마시오는 우리의 유기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소 덜 중요한 상황들에서, 예컨대 아주 자그마한 쾌적함의 상태에서 자신의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적극적인 육체적 느낌의 프로그램 전체를 가동시켜야 하는 수고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듯 프로그램이 생략되어도 에너지 절약 체계에서 사람들은 기분 좋은 흥분을 느낄 수 있다. 사고로 척추가 마비된 사람들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일 것이다. 뇌는 쉽게 희롱당하지 않는다. 스카우트 제도의 창시자인 로버트 베이든 포멜은 자신의 젊은 친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미소를 지으라고, 그러면 세상이 한결 더 친근하게 보일 거라고 조언하였다. 우리는 정말 얼굴 근육의 도움을 받아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폴 에크만은 이 질문에 몰두해서 미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감정이 육체의 상태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육체에 자극을 넣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쾌활함에 이르는 이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모든 미소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윗사람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때 우리는 애써 짓는 친절한 표정은 불안을 숨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도취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좋은 느낌을 가장하는 것은 의식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듀셴 미소에는 단지 입술 끝이 위로 당겨질 뿐 아니라 눈가 근육이 작은 주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움직임이 얼굴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만 좋은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조정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에크먼은 자신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눈과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 훈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기쁨의 신호가 일방 통행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눈가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일수록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잘 설명할 수 없었다. 에크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추가로 실험 참가자들의 얼굴이 의식적으로 진짜 미소를 만들어낼 때 그들의 뇌파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기록했다. 그러자 뇌전도는 그가 완벽한 위트로 그들을 진짜 기분 좋게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나타냈다. 미소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짜 미소만이 그렇다. 뇌는 그렇게 간단히 희롱당하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행복의 공식 1. 인간의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선천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행복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2. 행복의 감정은 육체적 느낌과 머릿속 신경이 동시에 반응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3. 즐거운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라.
행복한 감정을 자주 겪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더 빨리 행복을 느낄 수 있다.